지금 현재 준비되는 화면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년도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일정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자, 이게 지금 내년 글로벌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스닥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자, 미국이 위기를 가만히 방치할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금리를 공격적으로 제로로 내렸고요.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찍어 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 풀었고요. 양찍어 완화를 했다는 얘기죠.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돈을 확 찍어 푸니까 달러 값어치가 달러 들고 있어봐야 이자도 안 주고 또 달러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달러의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던 거고, 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바로 주식 같은 이 달러 대체 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일본 증시를 더 쳐놨네. 자, 요게 나스닥이거든요. 조금 전에 봤던 거 요거는 일본 증시고, 좀 전에 일본 증시 보다 보니까 자, 그럼 뭐 일본 증시도 비슷해요.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일본 증시고, 요게 지금 나스닥인데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은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 푸는 양적 완화를 병행을 했고요. 자, 이런 이유로 결국 이제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달러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 랠리가 이렇게 펼쳐지면서요. 나스닥이 거의 뭐 코로나 때 7,000포인트까지 빠졌던 게 16,000까지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을 좀 느낀 거죠. 이러다가 사실은 요때부터 제가 요때 아마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2022년 1월 달에 2021년 12월 달에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2021년 12월 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뭔 얘기가 있었냐 하면요.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경기 힘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보니까 금리 내리고 또 달러를 치고 푸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친 거거든요. 하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완만하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금리를 뭐 급하게 올려버리면 다시 이제 경기가 망가지는 거니까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021년 12월 달 FOMC 회의록을 딱 뚜껑을 2020년 1월 달에 열었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야,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금리를 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냐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으니까, 양적 완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달러가 하락하는 만큼 달러로 사고 파는 물건값, 물가는 원래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생각보다 좀 더 세게 오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거고, 또 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물건들을 막 받아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물건이 미국에 잘 공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 풀어도 미국 내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전에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 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막 관세 매기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물건값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돈까지 찍어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급격히 빠지면서 물가가 첫 번째, 예전에는 아무리 미국이 돈을 찍어 풀어도 물가가 이렇게 크게 안 올랐는데, 미국 내의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게 감지가 됐고요. 이게 결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양적 완화를 했더니만 이게 좀 생각밖에 미국 내 물가를 자극하는 것 같다 라는 분위기가 하나 감지됐고, 두 번째는 여기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공급망이 좀 차질이 많았거든요. 전 세계로 코로나 터지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물류에 대한 어떤 교육 자체가 많이 좀 차질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공급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물가가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잡혀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왜 올랐나요? 금리 내리고 돈 풀어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다 보니 달러 대체자산 쪽으로 돈 들어오면서, 이건 말 그대로 유동성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돈의 의미로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건데 금리를 좀 올릴 것 같다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이 달러는 떨어지던 게 좀 올라가려고 또 폼을 잡겠죠. 이러면은 달러 대체자산보다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해지니까 이 돈들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요. 2022년 1월달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려고 폼을 잡았는데 2022년 2월달에 뭔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터져버렸죠. 하니까 다시 엎어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마 오래 가겠느냐 하면서 또 반등 나왔다가 분위기가 오래 가는 분위기고, 또 어쨌든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다 보니까 이 물가가 더 자극받을 거 아니에요. 특히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국가고, 우크라이나는 또 곡물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전쟁 때문에 물가도 더 지금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전쟁도 빨리 끝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러면은 금리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위기가 막 잡히면서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요, 공격적으로 올렸어요. 선제적으로 경기가 망가지든 말든 금리 올리면 무조건 주식시장 빠지거든요. 하지만 이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응하는 게 미래에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거의 매달 50bp씩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요. 금리 올리면 당연히 달러는 고개를 들게끔 되니까 결국 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을 박살을 낸 겁니다.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 바닥 쳤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요, 지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어찌 본다면 2022년도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던 거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린 거니까, 2022년 주식시장이 이만큼 빠졌으면 지금 현재 악재는 반영을 시켜놓은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금리를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올 상반기는 금리 인상 폭이 좀 둔화가 됐죠. 작년에 50bp씩 올리다가 올해는 25bp씩, 그리고 중간에 또 쉴 때도 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폭이 좀 줄고 실제로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늦어도 5월, 빠르면 3월, 최근에는 1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고,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거고, 좀 있다가 내년 상반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뭔가요? 주식시장은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이 빠졌지만 어쨌든 이제 올 상반기는 금리 인상폭이 줄다가 하반기는 금리 인상이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 기대감을 이제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게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제가 지금 이 앞에 얘기를 쭉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2022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인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올해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바닥을 쳤다. 상반기 금리 올리더라도 올해 증시는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거고, 하반기는 금리 인상이 멈출 거고, 내년이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주가는 선행성을 고려할 때 올해 미리 오른다. 마치 SK하이닉스가 올해 적자인데도 상반기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내년 거를 미리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가는 항상 미래를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올라왔던 부분은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줄고 하반기 금리 인상이 멈출 거고 이제 내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이 얘기는 달러가 이게 올라가기 힘들겠죠. 금리 인하한다는데 달러가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제 달러보다는 달러 대체 자산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요게 올해 한국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이유고요. 지금 제법 올랐습니다만은 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분위기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 2번에서 많게는 한 4번 정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25bp씩 최소 2번에서 많게는 한 4번 정도 단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할 때까지 시장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거고, 막상 금리 인하가 딱 시작이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남았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달러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내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약간 정치 친화적인,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정치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요. 상반기는 이런 기대감까지 반영해서 좀 올랐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해서 상반기도 오르고 하반기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 이쯤 또 들어가 버리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가 또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장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또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내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니까 대선을 앞두고는 약간 또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기존 정책 다 바뀌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장에 좀 불안감들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내년도 나스닥 시장은 정강 후약이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나스닥은 정강 후약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국 증시도 정강 후약이겠죠. 설마 나스닥이 정강 후약인데 우리는 전약 후강이 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위치는 약간의 어떤 시차는 있지만 미국 증시하고 내년에 지금 한국 증시 위치 감안하면 디커플링이 발생할 위치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 위치도 디커플링이 발생할 위치는 아니라서 같이 정강 후약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제가 방향을 잡아갈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급하게 그런 방어적인 스탠스를 구축할 필요는 없고요. 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쨌든 올랐으니까 조금은 방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막 이게 이렇게 빠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염두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스닥도 좀 더 오를 것 같고, 네, 그럼 우리 한국 증시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주도주가 되느냐? 누가 주도주가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스닥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지금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시가총 1등이 애플이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아마존, 4등이 엔비디아, 5등이 알파벳, 즉 구글이죠. 그 다음이 테슬라, 그 다음이 메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그 다음에 SML 홀딩스,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 다음에 오도브 시스템즈, 그 다음에 코스트코 홀세일. 내수는 요거 하나입니다. 펩시코하고. 자, 이게 지금 나스닥의 시가총 상위 기업들이에요.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ASML. 이거 전부 다 뭔가요? 빅테크예요,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테크 기업. 플랫폼 사업자나, 우리가 애플은 스마트폰 사업자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팔듯이 애플 스마트폰 업체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둘 다 스마트폰 많이 팔고 있는데, 애플이 좀 많이 비싸게 거래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애플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폰 사시는 분들, 갤럭시 폰 안에 가면,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 갤럭시 폰을 사시면 갤럭시 폰 안에서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앱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앱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운받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여기 이제 유료 결제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 유료 결제는 누가 먹나요? 구글이 먹습니다. 이걸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 세계 판매되는 삼성의 갤럭시 폰 안에다가 플레이스토어를 깔아놓고 이 플레이스토어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앱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 이 앱이 유용하다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이 쓰다 보면 뭐 일부 유료 결제를 하게 될 건데, 그럼 그 결제 금액의 30%가 구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하나 팔면 이걸로 땡입니다. 스마트폰 한 개 팔면 이걸로 땡인 반면에, 구글은 삼성전자든 또는 뭐 중국 폰이든 어떤 스마트폰 하나 팔릴 때마다 구글은 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유료 결제 들어가게 되면 그 결제금의 30%를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벌이죠. 이걸 우리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애플은 뭐 버는 것 대비 비싸게 거래되는데 삼성전자가 버는 것 대비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는 이 핸드폰만 파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팔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도 원래 아이폰하고 갤럭시 다 쓰다가 지금 제가 갤럭시만 쓰다 보니까 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이폰 안에 보면 이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을 다운받는, 아이튠스인가 아닌데, 하여튼 아이폰 안에 그런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앱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쓰다 보면 이것도 일부 유료 결제 들어가겠죠. 그럼 애플은 스마트폰 하나를 팔면은 스마트폰, 아이폰 팔아서도 돈 벌고,
이 앱 설치자들이 앱을 유료 결제하면서 요것도 요 금액에 보통 한 30% 먹거든요. 양방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스마트폰을 팔아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하나 팔면 그 기계 하나 판 값만 먹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팔아서 기계 값도 먹고, 동시에 또 이 스마트폰 아이폰 사용자들이 평생 쓸 거 아니에요. 평생 쓰면서 거기 아이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앱들 다운받아서 쓰는 가운데 유료 결제되는 부분들 따박딱 받으니까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스마트폰 파는, 기계 파는 사업자라면 아이폰은 스마트폰도 팔고 플랫폼도 팔아먹는 이런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이 이익 대비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이런 유저들은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익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은 팔리다가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뭐 스마트폰 한 대 팔아봐야 뭐 마진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유료 앱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료 결제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뭐 그만 쓰지 않는 이상은 계속 결제가 붙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때 해당되는 기업들 보면 애플도 플랫폼 사업자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우리가 컴퓨터 사면은 윈도우 하면 깔리잖아요. 이 윈도우라고 하는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 쪽으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메타도 플랫폼 사업자죠. 그다음에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니까 이거는 뭐 현대차처럼 자동차 한 대 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테슬라가 전 세계 이 전기차 업체들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테슬라도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요?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이 전기차 안에 이 플랫폼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테슬라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이 테슬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기 보면 그 태블릿 PC 큰 거 있잖아요. 테슬라 중앙에.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자율주행 서비스도 선택하고 하지만, 심지어는 뭐 주차 서비스가 됐든 뭐 어떤, 또는 거기서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 팔면 그거 하나 팔면 끝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테슬라가 제공하는 앱들, 유료 기능들,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무료 기능들인데, 이 무료 기능들을 이용하는 가운데서 어떤 유료 결제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주차 서비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를 이렇게 딱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차가 지가 이렇게 알아서 가서 딱 주차를 해버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시스템을 내가 거기서 찾아가지고 고객들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대신 이제 그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동차 한 대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산 사람들이 그 자동차 안에서 이 테슬라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추가로 구입하고 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는 추가적인 수익성을 만들 수가 있다. 이래서 테슬라는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즉 미국의 이 안에 있는 시가지 큰 기업들, 일부 뭐 펩시코나 뭐 코스코나 이런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위에 있는 이 업체들은 보면 전부 다 빅테크 기술주들이고요. 플랫폼 사업자들입니다. ASML 홀딩스는 반도체 장비 업체니까 뭐, 근데 얘도 반도체 장비 업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얘네들이 이런 빅테크 사업을, 또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반도체 장비죠. 특히 ASML의 노광 장비, 아주 비싼, 한 대당 막 수천억씩 하는 이 비싼 노광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연결된 기업이에요.
이게 다 한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나스닥이 정강 후약 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법 올랐지만 내년에 또 상반기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돈 들어오는 환경이 더 붙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뭐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에이스, 나스닥, 빅테크, 탑7, ETF,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ETF 중에 에이스, 나스닥,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ETF가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7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메타, SM홀딩스, 얘네들 움직임을 그대로 추정하게끔 만든, 나스닥 대표기업 7개를 추정하게끔 만든 ETF거든요. 제가 요걸 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뭐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담고 있는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쪽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 나스닥 시장을 주도할 건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할 건데,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는 이들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들 기업들이 어떤 이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반도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반도체 쪽을 일단 내년에는 꼭 봐야 된다. 설마 뭐 나스닥 올라가는데 한국 반도체 빠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와, 돈 많이 벌 것 같아 하는 이 기대감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 다음이나 뭐 똑같을 것 같으면 그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는 절대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와, 이 회사 돈 많이 벌 것 같아 하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또는 뭐 플랫폼 사업자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뭐 우리가 보통 주도주 하게 되면 성장 주도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전지예요. 2차전지 기업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해 팔리는 자동차량이 한 1억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난해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량은 약 120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게 2030년이면 한 4천만에서 한 5천만 대 정도, 한 해 팔리는 전기차가 한 4천에서 한 5천만 대 정도 될 거고, 2035년이면 뭐 시장에서는 1억대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뭐 한 8, 9천만 대 정도 수준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해 팔리는 전기차 1200만 대인데 앞으로 2030년이면 한 4, 5천만 대, 2035년이면 한 해 한 8, 9천만 대, 이런 팔리는 구도가 되면 2차전지와 관계된 업체들, 뭐 전기차 업체든 또는 전기차 가격이 절반 차지하는 배터리 업체든, 또 배터리 가격이 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이런 핵심 소재들 있죠.
이런 업체 모두가 실적은 같이 장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라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배터리나 이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특히 2022년까지는 자 이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팔리는 전기차 1200만 대 중에 800만 대가 중국이고요. 400만 대가 미국, 유럽을 포함한 중국 외 지역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다른 나라들은 한 해 팔리는 전기차 별로 없었고요. 그 중국이 주도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내에 깔릴 만큼 깔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워낙 그 환경오염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전기차 쪽에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하면서 중국 시장이 먼저 전기차 시장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약간 팔릴 만큼 좀 팔린 상태라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이제 중국도 성장을 하겠지만 중국보다는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국 외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건데 지금 중국 외 지역의 이 전기차 판매할 때는 미국은 IRA 법안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우려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로부터 어떤 배터리를 받아서 전기차를 만들거나 또는 배터리 소재를 받아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주겠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IRA, 그 다음에 유럽은 CRMA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법안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지금 전 세계 중국 외 지역에서 전기차 시장을 앞으로 이끌고 갈 시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인데, 미국에서는 IRA 법안을 통해서, 또 유럽에서는 CRMA 법안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 국가, 얘네들 먹여 살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계속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우려 국가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거나 소재를 조달받아서 이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없다, 보조금 안 준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의 CATL이 글로벌 넘버 원이었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주도를 해왔었고, 또 중국의 배터리 업체니까 CATL이 넘버 원이었고, 소재 업체들도 대부분 중국 소재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를 해왔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좀 빨라질 건데, IRA나 CRMA 법안을 통해서 중국 쪽의 어떤 배터리나 중국 쪽의 배터리 소재, 부품, 이런 것들 쓰는 거를 좀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리면 결국 이제 누가 수혜를 보게 되느냐. 배터리 업체라면 중국 외의 배터리 업체들, 중국 외 배터리 업체들 중에 글로벌 넘버 1, 2, 3, 4, 5가 LG엔솔, 일본의 파나소닉, 그 다음에 SK온, 그 다음에 삼성의 SDI, 그 안에 국내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에 전액,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아닌 한국의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장기적으로 커지겠지만, 이 안에서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이 여타 산업대에 비해서는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도 꼭 봐야 되고, 다만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이 이런 기대감을 올 상반기에 미리 선반영해서 너무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품이 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유증에 내려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니까 또 신용 반대매매 터지고 해서 막 쭉쭉쭉 빠져버렸는데, 이만큼 빠졌으면 적어도 이제 거품은 꺼진 거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력을 만듭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좀 그런 맥락으로 제가 2차전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번에 제가 최근에 요 해외 우려단체들, 아무래도 특히 중국이죠. 특히 중국 업체들이 야, 이거 뭐 배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재미를 보다가 지금 뭐 해외 쪽에도 좀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미국이 또 유럽이 다 막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머리를 살짝 돌린 게, 그럼 뭐 해외 업체들 쪽에 지분 투자를 해서 합작법인으로 시장이 좀 뛰어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돈 많은 중국이 지금 돈 필요로 한, 왜냐하면 이런 뭐 특히 배터리 소재만 하더라도 사실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분리막이든 전해액이든 뭐 해외 공장도 줘야 될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돈 많이 필요로 할 건데, 중국 업체들이 돈을,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어찌 본다면 피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발표가 됐죠. 중국, 그러니까 이 우려 국가에서 합작법인인데, 즉 JV가 설립된 업체들 중에 뭐 이 우려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지분율이 25% 이상 들어왔다. 이러면 보조금 또 안 주겠다. 25% 넘어가면 보조금 없다. 또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발표는 순간적으로는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뭐 75%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중국이 간접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25%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미국의 스탠스가 중국의 어떤 이 시장 진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2차 전지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감,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대감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빅테크와 연동이 되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과 연동이 되는 반도체나 플랫폼 사업자들 봐야 되고, 동시에 좀 대표적인 성장 주도주라 볼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이제 거품이 꼈다가 무너진 거지, 이게 성장성이 훼손돼서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도 좀 봐야 되고, 특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 주도주로 보고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주 세게 나오는 요런 기업들, 요런 것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막 100억 벌던 게 200억 벌고 앞으로 500억 벌 것 같아, 이런 기업이나, 원래 1000억 벌던 게 적자 났다가 내년에 한 500 벌지만 내후년에 1000억 넘길 것 같아, 이런 것들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드는 거고요. 지금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 주도주는 이 안에서 논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2차 전지고, 또 이 턴어라운드에 해당되는 게 반도체다. 그다음 성장 주도주 쪽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좀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빅테크 업체들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안 볼 수 없는 게 이제 성장 가치주들. 그 다음에 절대적 평가. 이것도 안 볼 수는 없어요. 자, 성장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하는데,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주도주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고퍼예요. 우리가 2차 전지주가 올 7월달 이후로 박살났던 이유가 고퍼라서 박살난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빨리 선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 실적 대비 PER이 너무 높게 나타나다 보니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수급 빠지니까 확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성장 주도주가 안고 있는 단점입니다. 대신 성장 가치주가 갖고 있는 단점은 이 성장 주도주보다, 예를 들어서 이익으로 따지면 얘는 100억 벌던 게 200억 벌다가 500억 갔다 이런 분위기라면, 얘는 뭐 100억 벌던 게 만 120억 벌다가 150억 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니까 아쉽긴 하지만, 성장 주도주보다는 이런 것도 눈에 좀 덜 띄지만, 덜 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퍼. 그러니까 이게 또 상대적인 또 매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저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보통 보면 절대 저평가 기업들은 이익은 정체인 기업들이 많아요. 이익은 뭐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뭐 좀 희박한, 뭐 시장 수익률 정도, 시장이 1년에 한 5% 성장하면 얘네들도 한 5% 성장하는 정도 이익 정체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조금 돈이 돌 때는 성장 주도주나 턴어라운드나 또는 성장 가치주 쪽으로 이렇게 돈이 돌다 보면 이 돈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럼 좀 안 오른 거 없나 하고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이 절대저평가. 비록 이익은 크게 느는 회사는 아니지만 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얘는 자산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 저 PBR이죠. 또는 이익 대비, 야, 이건 너무 싸다. 저 PER. 요런 것들이 주도주 개념은 아닌데 키 맞추기 들어와요. 키 맞추기. 좀 무슨 얘기냐면, 성장 주도주나 턴어라운드주가 이렇게 좀 먼저 올라가게 되면 얘들 주춤주춤 하고 있다가 얘들 좀 쉴 때 또 얘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100% 풀베팅해서 들고 한다면, 주식을 100% 풀베팅해서 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요, 여기 4, 여기 4, 여기 10, 여기 10. 주도주 안에서 놀고, 또 키 맞추기를 대비해서 좀 안전한 성장 가치주나 또는 절대 저평가주들도 일부 좀 담아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포트 안에서 구분을 한다면,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 구분한다면요, 이 성장 주도주에 해당되는 살이 뭐냐, 여기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신규 편입한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사업자, 그 다음에 여기 2차전지, 그 다음에 여기 ETF 중에 2차전지 ETF, 그 다음 제일 아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미국 빅테크 업체들. 요게 저희가 지금 성장 주도주 맥락으로 종목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 올해 실적은 전부 다 별로지만 내년, 내후년도 실적이,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정상화되고 내후년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만한 파트,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쪽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종목 수는 좀 적지만 비중은 큽니다. 비중은 커요. 지금 반도체, 제가 지금 반도체가 비중이 지금 전체 자산이 26%니까 지금 반도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성장 가치주. 그래도 시장 성장률 2배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는데, 또 주가는 상대적으로 성장 주도주보다
좀 관심을 덜 받다 보니까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 이걸 우리가 성장, 가치주라고 하는 건데요.